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65세 이상이 우선 접종 고려 대상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다음 주 초 발표됩니다. LH 직원이 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해당 직원의 투기 첩보를 입수해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어제 숨진 간부는 수사 대상 직원 3명과 근무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하며 한일 간 건설적인 합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한일 관계 조율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수도권과 충남, 울산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도 유입돼 모레까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요일입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 현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어제 하루 490명 나왔습니다. 지난 일주일을 돌이켜보면 300명대는 하루뿐이었고 최근 닷새 동안 계속 4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증가 추세입니다. 겨울은 바이러스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었다지만 3월이 돼서도 확진자가 뚜렷이 줄지 않고 있죠. 이유가 뭘까요? 우선 방역당국은 봄철이 되면서 이동량이 늘고 있다는 점, 또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이 커지면서 일상의 경계심도 느슨해진 점을 꼽았습니다. 사실 결국 둘 다 같은 얘기죠. 여전히 우리는 3차 대유행 속에 갇혀 있고 이게 끝이 아니라 4차 대유행도 언제든 올 수 있다는 지적, 바로 이런 분명한 현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수도권에서는 아동시설과 교회, 또 물류센터와 요양원 관련한 추가 감염이 확인됐고 비수도권에서도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감염고리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 시작된 뒤 보름 동안 우선 접종 대상자의 약 74%가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제 다음 달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 국민들로 확대됩니다. 먼저 백신 관련 소식 송명희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일반 국민에게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요양시설 의료진과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접종하고 있는데 집단 면역이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접종률을 빨리 늘리겠다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 일상 회복의 관건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 있다고 보고 이를 더욱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 가운데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우선 접종 고려 대상입니다.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다음 주 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접종 대상이 확정되는 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이 지역 예방접종센터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접종 후에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이 보류됐던 요양병원과 시설의 만 65세 이상 고령층은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접종이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고령층에 효과가 없다는 논란 때문에 접종에서 제외된 사람은 37만 6천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최근 예방접종 전문위원회가 효과를 인정하고 고령층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접종 동의 조사도 진행 중인데 다음 주까지는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백신을 배정하고 접종 계획을 세워서 그 다음 주 중에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접종 대상자가 늘면서 늘어나는 백신 수요는 이달 말 국제백신 공급기구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들어오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34만 5천 명분으로 우선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입니다. 네, 이렇게 우선 접종 대상자 70% 이상이 1차 접종을 마친 상황에서 이상 반응 그동안 얼마나 나왔을까요? 당초 가장 우려했던 중증 알레르기 반응, 아나필락시스로 확인될 만한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이 밝혔습니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했지만 우리와는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처음 시작된 지난달 26일. 이후 보름 만에 58만 3천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습니다.
우선 접종 대상자의 73.7%가 접종을 받은 겁니다. 두 백신 모두 2번 접종해야 면역력이 생기는 만큼 방역 당국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해선 10주, 화이자 백신은 3주 이내에 2차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이상 반응 의심 신고는 8,3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급격한 전신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도 73건 신고됐습니다. 하지만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경우는 없었다고 방역 당국은 밝혔습니다. 사망하고 중증까지 봤었을 때 아나필락시스, 백신 접종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 사례에 합당하다라고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었고, 다만 면역 반응이 활발한 젊은 층에서는 접종 후 근육통이나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는 사례가 적지 않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방역 당국은 이런 증상은 2, 3일 후에 사라지지만 증상이 심하면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고 휴식을 취할 것을 권했습니다. 접종 후에 혹시 불편한 증상이 있으시면 타이레놀과 같은 소염 효과가 없는 해열 진통제를 복용하시는 게 적절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 일부 유럽 국가에서 혈전 관련 이상 반응이 나타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일시 중단한 것과 관련해 방역 당국은 유럽에서 신고된 일련 번호의 백신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지 않았고 아직 국내에서 혈전 반응을 신고한 사람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될 경우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최근 사우나를 통한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경남 진주에서는 나흘 만에 관련 확진자가 130명을 넘으면서 거리 두기가 2단계로 올라갔는데 사우나 특성상 앞으로도 확진자가 상당히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충북 제천에서도 사우나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휴일에도 선별진료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경남 진주 파로스 헬스 사우나 집단 감염과 관련해 검사를 받으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동료가 확진이 나가지고 거기서 보건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서 받으러 오게 됐습니다. 처음으로 목욕탕에서 감염자가 나온 뒤 어제 80여 명, 오늘 40여 명이 늘어 나흘 만에 확진자가 132명으로 늘었습니다. 대부분 목욕탕을 방문했다 확진된 사람들이어서 연쇄 감염이 우려됩니다. 진주시는 신속한 확진자 찾아내기와 추가 확산 차단에 집중합니다. 역학조사에 280명을 투입하고 선별진료소를 밤 11시까지 운영합니다. 100곳에 가까운 지역 목욕탕은 26일까지 영업을 중단시키고 오늘부터 진주 지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올렸습니다. 진주시는 목욕탕 이용자들의 직업이 다양하고 접촉자도 많은 만큼 일주일 정도는 상당수의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잠재적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전 시민 무료 신속 선제 검사를 재시행하겠습니다. 충북 제천의 한 목욕탕에서도 지난 6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오늘 4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37명이 되는 등 목욕탕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LH 일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LH 직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틀 전 이 직원에 대한 투기 관련 첩보를 입수해 조사할 예정이었는데요. 한편 어제 숨진 LH 간부는 수사 대상인 직원 3명과 함께 근무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예슬 기자입니다. LH 직원 A씨가 오늘 오전 자신의 땅에 설치한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인 A씨는 LH 파주사업본부에서 근무해왔고 어제까지도 정상 출근했습니다. 어제 낮에 2시 점심 오픈해서 좀 있다가 전화가 왔으니까 좀 조만간 배워 이렇게만 했지. 비행만 갔지.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정부가 발표한 투기 의혹 조사 대상자 20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를 통해 투기 의혹을 받던 상태였습니다. 2016년부터 파주 삼박리 일대에 동료와 함께 땅을 샀는데 그 뒤로 개발 호재가 잇따랐습니다. 땅 주변에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나들목과 산업단지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경찰은 이틀 전 A씨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첩보가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내사에 착수하진 않아 사망 전까지 A씨와 접촉하거나 연락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LH 측은 과도한 추측을 자제해달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합동 수사단, 경찰 이런 쪽에서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엄격하게 업무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한편 어제 숨진 채 발견된 전북본부장 출신 또 다른 LH 간부와 관련된 조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광명시 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LH 직원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3명이 2018년부터 2년 동안 해당 간부와 함께 전북 지역본부에서 근무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사실이 간부의 사망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다른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이처럼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사태를 수습하고 공급 대책 실무를 지휘할 LH의 수장 자리는 석 달째 비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주택 공급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부 계획에 어떤 게 변수가 될지 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땅 투기 의혹과 경찰 수사, 여기에 계속되는 직원 사망 소식까지. LH 내부에선 충격적이고 허탈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경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져 지금의 사태가 빨리 수습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을 추슬러야 할 LH의 수장 자리는 석 달째 비어 있습니다. 지난해 말 변창흠 전 사장이 국토부 장관으로 간 뒤 아직도 후임자를 못 찾고 있습니다. 임명 제청권을 가진 국토부도 고심에 빠졌습니다. LH가 3명의 후보자를 올렸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엄중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격자가 없다며 다시 추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정부는 주택 공급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7월로 예정된 제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도 향후 관련 조사와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없이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등 먼저 발표된 3기 신도시에선 이미 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계획 자체를 바꾸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변수는 경찰 수사 결과입니다. LH 직원이나 공직자 등의 투기 혐의가 광범위하게 확인될 경우 지금의 보상 제도를 손봐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수용 대상 토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단독주택 용지나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게 투기를 부추겼다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명 시흥지구에서 촉발된 땅 투기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 관계자는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를 다음 달 중순 이후에 발표할 것이라고 KBS에 밝혔습니다. KBS 뉴스 천유정입니다. LH 투기 사태로 또다시 주목받는 법안이 있습니다. 이 공직자 개인의 이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이 있었더라면 이번 사태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매번 관련 의혹이 불거질 때 잠깐 주목받고 마는데 9년을 끌어온 이 법안, 이번엔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요?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자 투기 부패 근절을 위한 5법을 국회에서 하루빨리 재발 방지를 위한 5법에 관해서는 저희들 적극 검토하고 여야 지도부가 꼭 통과시키자고 다짐한 부패 근절 5법 가운데 하나가 이해충돌 방지법입니다. 직무상 비밀 이용을 금지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는 미리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산상 이득과 관련해 수천만 원의 벌금과 별도로 부당이득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등 187만 명이 적용 대상. 이 법이 있었더라면 LH 사태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었을 거라는 뒤늦은 후회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전 예방과 사후 적발을 담고 있는 법이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라 이 법안이 조속히 제정된다면 이번 사태와 같은 것들은 예방할 수 있을 거로서 생각합니다.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해충돌 방지법. 그동안 법안은 냉탕과 온탕으로 갔습니다. 20대 국회 때는 손혜원 전 의원, 21대 국회에선 박덕흠 의원과 관련된 의혹으로 주목받았지만 그때뿐이었습니다. 직무 관련성의 범위가 너무 넓다. 특히 국회의원을 어떻게 적용할지 등을 놓고
국회가 9년을 끌어온 겁니다.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제출한 이해충돌 법안이 상정되었는데 상정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지금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론에 떠밀린 국회는 지난달 24일 상임위 소위원회에 법안을 상정했지만 심사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LH 투기 사태 이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국회. 다음 주 공청회를 시작으로 늦깎이 법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4개국이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 쿼드라고 부릅니다. 2004년 인도양 지진 해일 이후 재해 복구에 공동 대응하자며 출범했고 한동안 유명무실해졌다가 트럼프 대통령 재임 중이던 2017년에 부활했습니다. 무역 문제 등으로 중국과 마찰을 빚었던 미국이 중국 견제 의도로 이 쿼드에 힘을 실은 겁니다. 새로 들어선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지우개에 나서면서 특히 전 정권의 외교 정책은 배제하겠다고 했지만 이 쿼드에 대해서는 좀 다릅니다. 미국이 돌아왔다, 동맹을 복원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밝힐 첫 번째 무대로 쿼드를 선택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외교장관 회의 수준이었는데 어제 정상들의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는 직접 언급은 없었지만 다분히 중국을 염두에 둔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쿼드를 각별히 주목해야 하는 이유,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다음 주 한국을 방문하는 데다 미국이 한국의 참여를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호용 기자가 쿼드 정상회담 내용 정리했습니다. 쿼드 4개국 정상의 첫 화상회의에서 정상들은 지역 내 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에 입을 모았습니다. 공동성명을 통해 민주적 가치를 준수하고 동중국해, 남중국해 해상 질서에 대한 도전에도 함께 대응하겠다며 간접적으로 중국의 견제구를 던진 4개국 정상. A free and open Indo-Pacific is essential to each of our futures, ou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working with you, our partners, and all our allies in the region to achieve stability. 함께 논의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협력 강화에서도 중국 견제 성격이 두드러졌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개발도상국들의 백신을 지원하겠다며 인도 제약회사에 내년까지 10억 회분 접종 분량의 백신을 생산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중국이 자국 백신을 개도국에 공급하며 펼치는 백신 외교에 대한 대응 차원입니다. 인도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그동안 비동맹을 내세워온 인도까지 동참시키는 데 성공해 강력한 중국 포위책을 만들었다는 분석입니다. 쿼드로 인도태평양 지역 외교전에 포문을 연 바이든 행정부. 다음 주부터는 일본과 한국, 인도를 돌고 중국까지 만나며 집중적인 외교 행보를 벌입니다. 미국은 다음 주 방한하는 블링컨 국무장관이 한국 측에 쿼드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중국 견제 성격을 분명히 한 쿼드에 한국의 동참을 요구할지 그 내용과 수위가 주목되는데 그간 정부는 쿼드가 투명하고 개방적, 포용적이라면 협력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KBS 뉴스 이효영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일본과 한국을 잇따라 방문합니다. 취임 뒤 첫 해외 순방인 만큼 한일 관계 조율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 미 국무부가 브리핑에서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언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이 분석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첫 순방을 앞두고 미 국무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꺼내들었습니다. 한일 양국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미국은 환영한다면서 그 예로 위안부 합의를 든 겁니다. We welcome specific efforts, including the 2015 Comfort Women Agreement, as an example of the two countries' commitment to forging a more productive and constructive bilateral relationship. 그러면서 협의 당시 국무부 부장관이던 블링컨 현 국무장관이 중심적인 가교 역할을 했고 당시 합의가 한미일 삼각 공조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우리 정부가 2015년 위안부 합의를 정부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며 일본에 던진 유화 메시지를 부각시킨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김 미 국무부 차관보 대행은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이 한일 협력을 위해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So we would like to see an improvement in their relations
I think in terms of our message to them is that we will try to create opportunities for us to enhance trilateral cooperation. 한반도 현안과 관련해선 수주일 내 대북 정책 검토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복원을 강조해온 바이든 정부. 중국 견제와 북핵 대응이라는 한미일 공조 틀을 만들기 위해선 한일 관계 개선이 먼저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수도권과 충남, 울산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가 잠시 서해상으로 밀려났다가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다시 한반도로 유입된 탓인데 여기에 내일은 중국에서도 잔뜩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파란 하늘 보기가 쉽지 않을 듯하니 외출도 가급적 자제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남산타워 일대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하늘은 잿빛으로 물들었습니다. 555m 높이의 롯데타워는 아예 식별이 힘들 정도. 롯데타워에 설치된 카메라에도 뿌옇게 변한 강 건너편 모습이 잡혔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는 수도권과 충남,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서풍으로 바뀌면서 동풍에 서해상으로 밀려갔던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재유입된 겁니다. 오늘 밤과 새벽 사이에는 이런 경향이 더 짙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좀 더 높은 미세먼지들이 오전까지는 좀 유입되기 때문에 중서부 지역과 중부지방 전역이 나쁨 정도를 나타내서 오늘보다 좀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특히 내일부터는 중국발 미세먼지도 유입될 전망입니다. 환경부가 파악한 예년 평균 초미세먼지 국가 배출 목록을 바탕으로 내일 오전부터 오후 사이 우리나라에서 배출될 오염물질만 따로 떼보니 그 정도가 다소 누그러지지만 같은 시간 중국 북부 지역에서는 이 배출 정도가 심해지면서 우리나라 전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초미세먼지 측정값보다 실제 농도는 훨씬 높을 수 있어 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옥상 위에 멀리 떨어진 데서 측정을 한 값들을 평균치를 낸 거고 독일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도로변으로 직접 내려오거나 도로 안에 측정소까지 설치를 하고 있어요. 도로 안은 8배까지 높아요. 환경당국은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에 대기 정체까지 맞물리면서 오늘보다는 내일, 내일보다는 모레 초미세먼지 농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밥상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작황 부진에다 수요까지 늘면서 채소와 과일 값이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판매하는 곳마다 가격 차이도 커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설이 지난 지 한 달이 됐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먹을거리 가격에 주부들은 쉽게 손이 가질 않습니다. 제일 체감하는 건 야채가 좀 비싸고요. 좀 담다 보면은 뭐 5만 원, 조금 뭐 필수품 뭐 사고 하면 10만 원은 뭐 금방 되니까. 높은 식탁 물가는 통계로도 어김없이 확인됩니다. 지난달 파 가격은 1년 전보다 3배 넘게 급등했고 사과도 50% 넘게 올랐습니다. 농산물을 중심으로 값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전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은 16%를 넘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건 판매하는 곳에 따라 가격 차이가 크다는 점입니다. 한 대형마트, 대파 한 단에 9,000원 가까운 값에 판매 중입니다. 온라인에선 약 7,000원, 한 중소형 마트에선 4,000원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많게는 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사오는지, 또 이익을 얼마만큼 남기는지에 따라 소비자 가격이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산지 직거래에서 거래를 하고 공판장에서 직접 구매를 통해서 최소 마진으로 고객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를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탁 물가 상승세는 외부 요인까지 겹쳐 당분간 쉽게 꺾이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식품 가격뿐만 아니라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 일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정부도 식탁 물가의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제 동향을 점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우정합니다. 오늘도 미얀마에서는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향한 군경의 총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현지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계속해서 희생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KBS가 유엔 총회에서 저항의 상징이죠. 이 세 손가락 경례와 함께 군부 반대 연설을 했던
초모툰 미얀마 유엔 대사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인터뷰 내용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항의 상징 세 손가락을 펼쳐 공개적으로 군부 쿠데타를 비판했던 초모툰 미얀마 유엔 대사. KBS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두려웠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Of course, as a human being, this is a really big decision for me to make. I have to think of the people of Myanmar and then the democracy that we should pursue. So the risk is there. 용기 있는 발언에 전 세계에서 응원이 쏟아졌는데 가족의 지지가 특히 큰 힘이 됐습니다. My daughter told me that the way that I raise the three fingers is not correct because the fingers supposed to be together, not apart. I did the fingers apart. Of course, she told me and that she is proud of me. 미얀마 군부가 재선거를 치른 뒤 정권을 넘기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I don't think there should be re-election because the election that we have on 8th of November is free and fair election. The observers of the election is clearly stated that it is a free and fair election.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의 60만 달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ridiculous, Everybody can judge, who is Aung San Suu Kyi. The military is trying to find whatever things that can bring Aung San Suu Kyi to be, in trial. 초모툰 대사는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CRPH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요청하면서 앞으로 CRPH와 함께 일을 할 뜻을 밝혔습니다. We need CRPH to bring the democracy back in the country, to bring the state power back to the people. So I like to request through you, through the KB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upport CRPH as strong as possible, as much as possible. CRPH는 현재 미국 메릴랜드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군부에 맞설 임시정부 수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Our fight must win. 예러보 아웅야미.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주말엔 문화 시간입니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가 평생을 바쳐 완성한 희곡이죠. 파우스트를 새롭게 해석한 작품이 공연가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국내 무대에선 처음으로 남성이 아닌 여성이 파우스트를 맡았고 원작의 결말도 바뀌었다는데요.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평생 학문에 매달려 세상 모든 지식을 탐닉했지만 허무주의에 빠져버린 학자 파우스트. 악마의 속삭임에 기꺼이 영혼을 팔아버립니다. 좋다. 이렇게 말하면 너 메피스토가 나의 영혼을 가져가도 좋다. 자, 서명하시. 괴테의 원작에서 파우스트는 늙은 남성이었지만 이번엔 여성입니다. 파우스트가 국내 무대에 올려진 이래 처음입니다. 여자 파우스트라 그래서 깜짝 놀랐고 파우스트처럼 열정 막 이런 것들이 생기고 무조건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달려들었죠. 원작 파우스트는 젊은 여성과 사랑에 빠지는데 여성 파우스트는 어려운 상황에 놓인 어린 여성에게 연민을 느끼고 연대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사랑의 의미를 확장했을 뿐 아니라 원작의 결말도 과감하게 비틀었습니다.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도 신의 구원을 받는 파우스트가 이번엔 자기 죗값을 치르겠다며 스스로 지옥을 선택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구원받는 거 노력했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닐까. 잘못을 저지르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으려 하고 너무 쉽게 면죄부를 받는 사회 풍토를 향한 매서운 비판이 담겼습니다. 본인이 저지른 과오에 대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통쾌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난해하고 방대한 원작을 110분으로 압축해 쉽게 풀어냈고 들깨 형상의 괴기한 인형도 새롭게 등장시켜 보는 재미를 더했습니다.
멈출 줄 모르는 인간의 욕망에 관한 통찰이란 190년 전 고전의 메시지가 현대적으로 재창조된 무대에서 더 새롭고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